자, 계속해서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미국 시장은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인데, 자, 우리 시장이 문제입니다. 우리 시장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오늘도 장 출발하자마자 상승 출발을 했는데 코스닥은 또 하락 전환하면서 아쉬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코스피에서 우리 시장 8주째 외국인이 셀코리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뭐 지수가 종목이 올라갈 리가 없죠. 이번 주에 그나마 좀 어떤 모멘텀들이 있어야 분위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지 뭐 실적 발표를 기대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현대차그룹 이런 기업들의 실적을 좀 잘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서 시장에 상승의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라고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그게 또 삼성전자에 집중되고 있어서 아, 문제입니다. 오늘 장 출발하자마자 또 52주 신저가를 다시 썼거든요. 대만의 파운드리 1위 업체인 TSMC의 반도체 매출 1위 자리를 내놓을 수 있다는 우려감, 이런 게 굉장히 지금 무겁게 깔려있는 상황이고 31일에 확정 실적 발표 앞두고 있잖아요. 네. 반도체 매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 시장의 모습 오늘 완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뭐 확정 실적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확정 실적 보면은 더 공포가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어떤 반전의 모멘텀들이 있어요? 우리 시장이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일까요? 일단 오늘 시장의 이슈들을 확인해 보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브리핑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자, 오늘 시장도 역시 뭐 여러 가지 관심이 많이 가는 업종과 이 테마들이 상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또 유난히 이 원이 많네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그만큼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많이 분산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AI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원전 관련된 이야기, 지난주부터 원전주들이 계속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도 원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SMR을 건설을 본격화하겠다라는 이런 계획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원전주들이 오늘 또 한 번 가고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전력 설비, 전선 이렇게 최근에 한 팀이 되어서 같이 주가가 올라가고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방산주들도 오늘 좋습니다. 뭐 그동안 계속 좋았지만 주말 사이에 또 북한에서 러시아의 군을 파병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내에서도 전쟁에 대한 전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 방산주들을 움직이게 하고 있고요. 자, 영풍그룹주나 두산그룹주들 관련된 이슈들도 관심이 많죠.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 여러 그룹들이 대기업이나 그룹주들이 시장에서 역시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이폰 관련 종목도 최근에 오랜만에 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아이폰, 미국에서 애플이 주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조용조용 계속 올라가서 시가총액이 4조 달러도 넘을 수 있을 것이다. 아이폰 16이 판매가 생각보다 잘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아이폰 관련된 수혜주들이 함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엔터주나 콘텐츠주들도 오랜만에 상승 탄력을 이어받으면서 시장에서 좀 분위기 반전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원전을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난주에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 이 전력 설비, 이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SMR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SMR 건설을 추진한다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우리 정부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한 TV 프로그램 언론에 출연을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 SMR의 4개 정도의 출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본 원전의 하나의 출력과 비슷한 그런 정도의 출력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1대4 정도의 비율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건데 이러면서 국내에서 역시 소형 모듈 원전 SMR을 건설을 이제 본격화할 것이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내비쳤습니다. 자, 이러면서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반영을 해서 연말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역시 원전, 그것도 소형 모듈 원전에 조금 더 방점을 찍으면서 앞으로 개발이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우리 시장에서 SMR 관련된 종목들 지난주에도 힘을 받았는데 이번 주에도 역시 계속 연속해서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서 AI 시대 본격화되면서 전력 쪽에 또 특히 원전 쪽에 관심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박수석이 더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글로벌 빅테크들도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관심을 SMR에 쏟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SMR 수출 효자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원전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 계속 좋은지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네, 원전 관련주가 지난 거래일 쉬었다가 다시 오르는 흐름들이 오늘 장 초반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아마존이 미국의 SMR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 때문에 우진, 엔텍 급등한 흐름들이 최근 연출이 됐었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튀고 있습니다. 18% 넘는 급등세로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는 양봉의 흐름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국내 유일의 원전 제어 계측 시스템을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독점 공급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 원전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기술 개발이 되거나 수출이 되면은 수혜주로 분류가 되거든요. 올해 4.6%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관련주로 서정기전도 엮이고 있는데 이게 수배 전반 그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력을 받아들이고 배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전기가 공급되는 대부분의 건물에 쓰이게 됩니다. 산업 현장 이런 부분에서도 모두 다 쓰이는 그런 전문 업체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정기전이 7% 넘는 강세 흐름으로 오늘 출발을 하죠. 하루 만에 낙폭을 회복하는 흐름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의 대표적인 관련주 G2파워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원하게 상승하고 있네요. 15% 넘는 급등세.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대표적인 원전 관련주에 뽑히는데 오늘 또 이사회가 열립니다. 두산 합병 그런 부분 두산그룹에 대한 그 지배주주 개편 그런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로보틱스 그 주식을 조금 더 받아가는 가능성이 있을지 그런 부분 이제 관전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1.22% 상승하면서 원전 관련주를 또 이끌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테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나지 않는 고려아연과 영풍 MBK의 경영권 분쟁. 이번 주가 또 분수령이 될 수 있고 오늘이 또 특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러면서 시장에서 역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한 영풍과 MBK 측의 법원에 신청한 2차 가처분 결과가 이르면 오늘 발표될 것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서 결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나오면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 23일 이번 주까지인데 이것이 멈춰질 수도 있고 이러면 또다시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고 주가의 변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시청자분들도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하지 않으면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가 가로막힐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영권 분쟁, 이 MBK 영풍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실릴 수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가처분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시장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언론이나 뉴스에서 이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실 텐데 자, 이런 상황에서 주가의 흐름 결국 오늘 장 출발할 때도 출렁거리면서 시장을 했습니다. 자,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가 과연 이 최윤범 회장 측의 배임인지 아니면 약탈적 M&A라고 주장하고 있는 최윤범 회장 측에 조금 더 힘이 실리게 될지 오늘 시장에서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고려아연이 일단 오늘 장 출발할 때 7에서 8% 급락했다가 출발했는데 일단은 낙폭을 만회한 모습이고요. 영풍 정밀은 반면에 급락세 한 7, 8%대 하락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종목의 주가 흐름은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호철 앵커가 말씀해 주신 대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개 매수 종료일인 영풍 정밀이 5거래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거래일에도 20% 넘는 대폭락의 흐름들이 있었는데 오늘도 전 거래일 대비 2,000원 떨어지면서 현재 2650원 선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풍 1.35% 지금 일정 부분은 좀 반등세는 나와주고 있는데 뭐 지속적으로 떨어졌어서요. 이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고려아연 긴
긴장감이 있습니다. 2차 가처분 판결 나오겠죠. 현재는 0.8% 하락하면서 81만 7천 원, 전 거래 대비 7천 원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테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테마는 뭐 주말 사이에 이 노래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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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제가 오늘 출근하는데도 이 노래 들으시는 분들이 버스나 지하철에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지난 18일이었습니다. 블랙핑크의 로제가 글로벌 슈퍼스타죠. 브루노 마스와 함께 협업한 음악 아파트라는 노래가 지금 인기가 엄청나게 치솟고 있답니다. 뭐 시장에서는 이거 제2의 강남 스타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훅송처럼 중독되는 그런 리듬 때문에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난 18일에 블랙핑크의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함께 협업한 노래가 공개가 됐는데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자마자 22시간, 하루도 안 돼서 유튜브 조회수가 2,300만 회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포티파이에서 글로벌 기준 3위를 기록하고 있고 국내 음원 시장, 음원 앱에서는 전부 다 1위를 휩쓸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서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오랜만에 YG 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G 엔터가 그동안 계속 엔터주들 안에서도 소외되어 있던 상황인데 최근에 주가가 조금 반등세를 보이다가 과연 이 아파트의 힘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을지, 여기에다가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YG 전반적인 음원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시장에서 함께 오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이 아파트라는 게 게임을 기반으로 노래를 만든 겁니다. 술자리에서 하는 게임인데 MZ 세대들이 아파트 하면서 손을 이렇게 포개면서 뭐 7층, 8층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걸린 사람이 술을 마시는 그 게임에서 유래한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과연 이 아파트가 엔터주들의 힘을 줄 수 있을까요? 주가의 흐름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YG 엔터테인먼트 오늘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7%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도 뭐 아파트의 인기가 이렇게 또 쏘아 올렸지만 사실 증권사에서도 이전부터 좀 괜찮아질 수 있다, 바닥을 탈출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3분기는 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한 36억 원 정도 영업 손실이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증익이 될 것이다. 56억 원 정도 턴 어라운드 될 것이다. 이런 가능성 언급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3% 상승세, 전반적으로 엔터주의 흐름들이 좋을 것이다, 앞으로 개선될 것이다고 나오는 게 이제 그 BTS 진, 그 이제 다시금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넥스틴 다시 나오겠죠.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BTS의 완전체가 또 대중들에게 선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들로 실적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세웠습니다. SM 같은 경우에도 바닥 탈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SM은 최근 기관의 수급 유입이 좀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JYU 엔터도 오늘 2% 강세, 지니뮤직은 KT그룹의 계열사 디지털 음원 이쪽입니다. 오늘 9% 강세, 10% 상승세로 오늘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엔터주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적으로 오전장, 유망 테마 이런 부분 좀 알아봤고요. 이제 이데일리 오은 파트너와 함께 종목 전략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궁금하신 점 저희에게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과 고민들 해결책 제시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파트너님과 함께 오늘 시장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네, 지난주 해서 미국 시장도 지금 보면 인공지능 AI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나 미국 증시에서는 다우지수와 또 S&P 500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골디락스에 들어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국 증시는 호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도 주요 기업들이 기업 실적을 발표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시장은 실적 장세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증시는 상대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좀 부진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주요 기업들이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그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들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 미국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하고 완전히 디커플링돼서 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그 매그니피센트라고 이 기술주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전반적으로 시장에 가는 그 방향성을 제시해 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넷플릭스가 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요게 이제 실적 발표에 있어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말할 수 있는 숫자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터주들이 우리 증시에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죠. 왜냐하면 이 넷플릭스가 실적이 좋아지면 이 컨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국내 엔터주들이 또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죠. 미국 증시와 우리 한국 증시는 이렇게 밀접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미국은 우리나라가 매년 약 200억 달러의 그 무역 수지 흑자를 보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의 수출도 좋아질 거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죠. 지금 그 국내 시장에서는 가장 큰 그 이슈는 역시나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지난 그 토요일, 일요일 사이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북한의 이 러시아에 대한 파병 이거에 대한 뉴스들이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 실제로 우리나라도 예전 베트남 전쟁 때 미국과 함께 이제 그 베트남에 가서 싸운 적이 있는데 그때처럼 북한도 러시아와 함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을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과연 베트남 전쟁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 본다면 우리 그 청령 부대와 같은 주력 부대가 베트남에 파병되면서 그 빈 공간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 미국은 그 당시에 최첨단 무기인 F4 팬텀을 우리나라에 판매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1960년대 말 70년대 초반에만 해도 이 일본도 F4 팬텀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우리 공군이 F4 팬텀을 가지면서 이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국방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그 시기를 맞았었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참전하게 된다면 러시아로부터 그런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까 하는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 동북아의 이 군비 경쟁이, 즉 재래식 무기에 대한 군비 경쟁이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군비 경쟁이 이루어지면 말 그대로 이 각국 정부가 갖고 있는 정부 예산 중에 많은 부분을 이 국방비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군비 관련, 무기 관련 산업은 성장할지 몰라도 다른 민간 쪽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이 방산주나 이런 것들도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시장에서는 또 이런 그 중소형 방산주나 또 대형 방산주까지도 모두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제 한일 단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일 단조는 그 우리 포신, 그러니까 포탄에 들어가는
그 단조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방산 관련해서 특히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때 항상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종목이죠. 그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고 주가가 좀 하락을 하면서 이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싸게 살 기회를 주는 종목이 좋은 종목입니다. 일명 뭐 착한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싸게 살 기회를 주고 나서 오르는 종목은 먹을 것을, 그러니까 수익을 많이 가져다 주지만 그런 그 싸게 살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급등해 버리는 종목은 자칫 그 장대 양봉을 보고 추격 매수했다가는 상투에 걸리기 쉬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장에서는 이렇게 착한 종목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눈을 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 미증시는 테슬라, 아마존이 실적을 나란히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요. 국내 증시 역시나 현대차나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이 이어지는 만큼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은 기업 엄선해서 선별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면서 이로 인해 방산 관련된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특징 섹터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요, 지수는 꽉 막혀 있는데 이 섹터가 좀 빠르게 순환매되면서 테마성 장세가 이어지는 듯한 모습입니다. 파트너님께서는 오늘 가장 먼저 체크할 섹터 어떤 거라고 보세요? 그 지금 시장에서 그 방산주나 이런 것들이 막 오르는 게 보이고 있어서 대부분의 투자가들은 이런 방산주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 우리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많이 가져주는 건 많이 오르지 않고 밑바닥에서 고개를 조금 쳐들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또 그러면서 뉴스가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우리에게 수익을 많이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조리독감 AI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이제 고개를 막 쳐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동물의약품들이 이런 그 조리독감 AI 관련주들의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이 뉴스는 지난 주말에 이 고병원성 H5N1형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검출되었다는 뉴스가 나온 것을 본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방역 당국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데요. 이 고병원성 H5N5형은 사람에게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는 이번에 발견된 이 겨울 철새의 이동 그 경로를 추적을 하고 있고, 또 관련 주변의 농가들의 가금류들에 대한 대대적인 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이 조리독감이 한번 유행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대량 살처분이 이루어지고, 또 그에 따라서 이 동물 백신을 전국에 있는 가금류에게 모두 이 접종을 해야 되는 그만큼 돈이 들어가는 일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대신에 이 동물의약품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이번 기회에 큰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울러 이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은 반대로 우리 여러분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계란 파동이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네. 계란 파동을 가져와서 이게 물가에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아울러서 이 대량 살처분이 일어나면 이 치킨 가격도 함께 네.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시간을 갖고 우리 그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 사람에 만지면 감염이 되는 조류독감인 거예요? 네. 이 조리독감은 네. 그 예전에 또 한 문제가 됐었는데 중국에서 네. 이 사스라는 그 이 질병으로 사람들에게 실제로 영향을 미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슈가 됐고 여기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동물의약품 중에 대성미생물과 우진비엔지 이 네. 종목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보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일단은 투자자들이 이 학습 효과가 돼 있기 때문에 계절성으로 이 겨울 철새가 도래하는 시기가 되면 이 대성미생물이나 우진비엔비에 일찌감치 들어가서 돗자리를 깔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 대부분의 학습 효과가 되어 있는 투자자들은 이런 계절성 이 이슈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로 꽤 짭짤한 재미를 보기도 하시죠. 그 외에 체시스나 CTC 바이오, 이글벳, 중앙백신 같은 종목들이 동물의약품으로 유명하고 그만큼 시장에서도 관심을 많이 받고 또 학습 효과에 따라서 일단 묻지마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도 얘기되고 있는 종목들이죠.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의약품 관련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아까 이 투자 포인트를 하셨을 때 계란 가격이 상승하고 치킨 가격까지도 연쇄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고 언급해 주신 만큼 백신 관련 기업들 움직였을 때 뭐 마니커나 뭐 하림과 같은 육계 관련된 기업들까지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섹터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사실 오늘 방산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 관련된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이게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평양 상공에 이 무인기가 뭐 와서 대북 전단을 뿌렸다 이 정도로 뉴스가 맞아요.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내에서 그냥 어느 정도 매번 있었던 일이라는 연역이 식으로 됐죠. 네. 넘어갔죠. 하지만 이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이 돼서 이 전쟁이 국제전화되는 것 이거는 어떤 외신에 의하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네. 나올 정도로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특히 이제 국정원에서 먼저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 사진이 나올 수 있는 러시아 선박이 북한의 항구에 들어와서 북한군을 데려가는 모습들. 그래서 지금 약 한 1,500명 정도가 이 러시아의 그 우스리크 지방에 가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 전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휴전으로 가거나 이쪽이 아니라 더 확전으로 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이 그 방산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중소형 방산주뿐만 아니라 이 대형주인 우리 무기 수출 관련주들도 이제 관심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나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나 루마니아 같은 이런 국가들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산되는 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는 대대적으로 우리나라 무기들을 많이 수입해 갔었는데요. 이런 무기 수출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북한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대규모로 이 러시아에 파병을 할 경우에는 과연 그 반대급부로 이 러시아가 북한에게 줄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로 첨단 무기들을 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한국군들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일단조 같은 이 포탄에 관련된 것들이나 휴니드나 스페코, 빅텍 이런 종목들은 개인들이 좋아하는 전형적인 방사청에 납품하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관심이 많아지고 특히나 이 대형 무기 관련주들은 이 유럽에 무기를 수출한다는 측면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 또 현대 로템 같은 대형주들도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또 폴란드 대통령이 국빈 방문 이번 주에 하는데 윤 대통령과 24일 날 정상회담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원전 방산과 관련돼서 또 협의가 진행될 수 있는 만큼 관련된 모멘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저희 세 번째로 확인해 볼 게 최근에 바이오주들 순환매 돌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주는 어떤 섹터 그 안에서도 보면 좋을까요? 일단 바이오주는 네. 시장이 약세일 때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이 제약주 같은 경우는 경기방어주라고 해서 이 경기가 좋든 나쁘든 약은 사람들이 아프면 먹어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매출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 이제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이 신약 개발에 있어서 어차피 이제 바이오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은 실적과 관계가 없습니다. R&D만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수익이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러다 네. 보니 오히려 금리 인하와 같이 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면 시장에서 관심이 많아지게 됩니다. 즉 시장으로부터 이 바이오 연구 개발하는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이 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이 바이오주들은 강세를 나타내게 되죠. 특히나 최근 들어서 엠폭스 관련해서 이 엠폭스라는 게 이제 원숭이 두창이라고 불리던 병인데요.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WHO에서 이게 팬데믹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경고성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엠폭스 관련주들을 찾게 됐는데 그러면 당연히 진단키트죠. 우리나라에서 이 진단키트 중에 이 엠폭스 관련된 진단키트를 갖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이제 세니젠이라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는 이미 이 엠폭스 관련 진단 기술을 개발을 하고 진단 키트를 만들어서 수출 허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해서 이제 그 랩 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이 엠폭스 진단뿐만 아니라 바이오19, 그러니까 코로나19까지도 함께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개발을 했고요. 바이오노트 같은 경우는 국책 과제로 엠폭스 관련된 이 과제를 수행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로 이러한 세니젠이나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진단 키트를 갖고 있을 때 바로 수익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잘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되는 거고, 최근 들어서 우리 증시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이 비만 치료제입니다. 아, 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고비라는 그 외국 업체, 그 위고비는 각 나라마다 판매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싸게 책정이 됐죠. 근데 그 우리나라 이 비만에 대해서, 물론 비만하지 않은 여성들도 이 약을 갖고 살을 빼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맞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 이제 식약처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위고비 관련주들도 시장에서 뭐 다양하게 있지만 블루엠텍이라는 종목과 SLS 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전문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유통하는 업체인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통 수수료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위고비가 많이 유통되면 유통될수록 블루엠텍은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SLS 바이오는 이 품질 검사를 하는 회사입니다. 네. 즉 수입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SL 바이오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죠. 그런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위고비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캐파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네. 전 세계에서 위고비를 달라고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네.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캐파가 아직 부족하다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번에 초도 물량 들어오는 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병원마다 그 두도스인가요? 그렇게 해서 적은 수량만은 그 병원들이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배정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 수량이 늘어날 경우에는 이 블루엠텍과 SLS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실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서 우리나라 제약사들은 이 비만 치료제를 아직 개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 HK 이노행 같은 업체들은 어느 정도 임상 1상이나 2상, 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임상 3상까지 진행한 이 비만 치료제가 있긴 있지만 그 임상 3상이 끝나는 시기가 이 다음 내년 2025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지금 당장은 위고비가 우리나라 시장을 뭐 입도선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미국 생물보안법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미국 생물보안법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그 의회가 만든 법인데요. 말 그대로 이 미국 사람들의 유전자 데이터를 이 중국으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반대급부로 중국의 이러한 그 바이오 업체들을 미국의 이제 바이오 업체들이 상대를, 그러니까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거래처를 우리 한국으로 옮기는 것이죠. 가장 큰 수혜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가 100만 원을 넘어서 계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관련 기업들 뭐 개별적인 이슈와 모멘텀도 있지만 생물학 보호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중국과 미국의 바이오 전쟁이 격화될수록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라고 언급해 주셨고,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한 공략주 어떤 종목인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네. 말씀드렸지만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 임상 2상과 3상을 네. 각각의 이제 신약 후보물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 파이프라인들이 연구 성과가 많이 돼 있고, 또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한미사이언스라는 지주회사가 경영권 분쟁에 빠져들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런 뉴스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는 시장에서 관심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죠. 특히나 이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 지주회사로서 이 한미사이언스의 경영권을 가져가는 쪽이 한미약품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미사이언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는 전문 경영 체제냐 아니면 오너 경영 체제냐, 이걸 갖고 또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약품은 기본적으로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를 43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가 있고,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 2분기 실적을 놓고 볼 때 적정 주가는 한 3만 8천 원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 한미약품은 실질적으로 시장을 개발하고 유통하고 장사를 하는 그런 회사로서 돈이 쌓여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고배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회사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미사이언스는 지주회사로서 어느 정도 한계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약주는 한미약품이었습니다.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정학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개별적인 분쟁권과 관련돼서 주가의 상승력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실적도 괜찮습니다. 오늘 한미약품 이야기해 주셔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혁신적인 제품이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넘어서야 할 중요한 장벽, 캐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캐즘이란 원래 깊은 틈이나 큰 간극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경제나 마케팅에서는 신제품이 초기 수용자 그룹을 넘어 대중시장으로 확산되기 전에 직면하는 큰 장벽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넘어야 하는 큰 간극입니다. 기술 수용 주기는 혁신 제품이 시장에 도입된 후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설명하는 모델입니다. 이 주기는 혁신자, 초기 수용자, 초기 대다수, 후반 대다수, 그리고 최후 수용자로 나뉘는데요. 캐즘은 초기 수용자와 초기 대다수 사이에 위치합니다. 초기 수용자는 새로운 기술에 열광하고 쉽게 받아들이지만 초기 대다수는 보다 신중한 소비자들입니다. 이 때문에 혁신적인 제품이 이 간극을 넘지 못하면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어떻게 캐즘을 넘을 수 있을까요? 성공적인 기업들은 초기 수용자들로부터 얻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제품을 개선하고 초기 대다수가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사례 연구나 추천서를 활용해 제품의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캐즘은 혁신 제품이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하는 중요한 도전 과제입니다. 이를 이해하고 잘 대비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오늘의 경제 상식, 캐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더 지식을 원하신다면 이데일리TV와 함께 해주시고 너튜브에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이데일리 TV의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제약바이오 쪽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고 있는데 우리 시장 오늘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너무 좋은 상황이고 리가켄바이오나 ABL바이오 이런 종목들 제약바이오 쪽에 계속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 AI 바이오 관련돼서는 최근에 조금 약간 시장에서 소외된 느낌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슈를 다뤄보면서 앞으로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석지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제약 바이오 이야기를 해볼지 오늘은 국내 의료 인공지능 1호 상장사였던 JLK가 최근에 좀 이슈가 있다고 하던데 요즘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의료 AI 쪽이 주가로는 아직 사실 잘 부각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테스트를 했다고요? 무슨 테스트를 했나요? 네네. 그 세기의 대결이라고 네. 저는 세기의 대결까지 가나요? 표현을 하고 싶은데 AI랑 그 세계 그 뇌졸중 석학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아서 마치 알파고랑 그 바둑 대결을 하듯이 네네. 그런 그 세미나라는 이름을 단 대결을 펼쳤습니다. 결과는 인공지능 승리로 나왔는데요. 인공지능이 이겼어요? 네, 이게 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좋습니다. 합니다. 지난 11일 날 있었던
그 대결인데요. 40명 환자들의 뇌 MR 영상, 그러니까 뇌 MR 이미지를 가지고 2, 3일 후 이 환자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MR 영상만 보고 네. 2, 3일 뒤에 환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호전될 것인가, 아니면 좀 악화될 맞습니다. 것인가, 그걸 네. 예측하는 거였어요? 맞습니다. 어. 네. AI는 평균 예측률 72% 72%? 기록을 했는데 네. 이 의사들은요? 석학들은 50%. 절반밖에 안 됐어요? 네. 그리고 걸린 시간도 AI는 12분 4초 걸려서 네. 당시 석학들보다 4배 정도 속도가 빨랐습니다. 야. 여기서 이제 대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그 환자의 현재 뇌졸중 상태를 진단하는 게 아니라 네. 2, 3일 후에 이 환자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초단기 예후 예측을 했다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JLK 말을 들어보니까 네. 지금까지 이 AI랑 그리고 이 뇌졸중의 초단기 예후 예측 이거를 직접 비교를 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최초다. 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JLK의 그 경쟁사가 미국에 한 2곳 정도 네네. 있는데 한 곳은 미국 회사고 한 곳은 이스라엘 회사인데 이 두 회사 모두 뇌졸중의 그 예후 예측 있잖아요. 그 미리 앞서서 진단하는 이런 솔루션을 보유한 적이 있다고 발표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없어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을 보유한 것도 사실상 JLK가 유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자랑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좀 했나 보군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뭐 아까 뭐 미국의 래피드 AI나 이스라엘의 BJ AI 뭐 이런 기술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 JLK에서 예후 예측, 그러니까 이 영상이나 이런 걸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환자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보는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어쨌든 뭐 JLK는 뭐 이런 독보적인 유일한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로는 긍정적인데 네네. 뭐 테스트 자체를 봤을 때 그냥 네. 저희가 한 인간으로서 인간적으로 네. 봤을 때는 네. 의사 이 석학 세계적인 석학들을 그래도 모아놓은 것인데 뭐 예측률이 50%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절반밖에 못 맞췄다라는 건 조금 뭐 약간 자존심도 상하고 인공지능에 졌다라는 그런 자존심도 상하고 그게 이게 그렇게 어려운 분야인 거예요, 그러면?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어려운 분야여서 50%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회사에 따르면 그 국내에서 뇌졸중 전문의들한테 현재 환자의 상태를 현재 환자 상태를 진단해 보라고 MR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한 90% 이상의 정확도로 현재 상태 예측하는 거는 쉽게들 다들 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문제가 뭐가 있는지 이런 네. 거는 쉽게 네. 진단을 하는데 네. 그런데- 예측이 어려운 거군요. 네, 그런데 이 환자가 그러면 2, 3일 뒤엔 어떻게 될지라고 가면은 이게 그쵸. 갑자기 어렵겠죠. 네. 이제 고난이도가 된다는 거죠. 그쵸. 심지어 이 대결에는 환자의 평소 생활 습관 있잖아요. 흡연 여부, 뭐 이제 음주 습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로지 오로지 이 그것만 보고. MR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건데요. 더구나 여기서 그동안 그 의사분들이 계속해서 틀렸던 오답 문제만 추려가지고 이 대결의 이미지 문제로 낸 겁니다. 그래서 어려웠겠네요. 네, 그래서 아주 초고난도에 해당하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 지금 현재 상태를 진단하는 걸로 대결을 펼치면 뭐 AI도 95%, 뭐 석학들이니까 90%더 석학도 이상이겠죠. 그러니까 비슷비슷했겠죠. 변별력이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로 모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쨌든 뭐 굉장히 좀 난해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제시했던 것이기 때문에 인간들, 그러니까 석학들도 어느 정도는 또 유명한 석학들, 세계적인 석학들이니까 네, 네. 높은 수준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AI가 그거보다 더 높게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우리가 이 테스트를 좀 바라보면은 자, 그러면 이런 예후 예측 솔루션이 실제로 이렇게 효과가 생각보다 좋다라고 하면 이게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네, 네. 의사보다 진짜 뛰어나다는 의미인지, 그럼 이게 정말 상용화가 빨리 될 수 있을지, 실제 일선 병원에서 이런 것들을 진짜 원하고 있는지, 네. 뭐 이런 건 궁금한데요. 네, 네. 구체적으로 이제 지금 JLK의 이 AI 네. 72%를 이제 기록한 이 솔루션을 상용화를 지금 바로 한다고 하면요. 네네. 매년 약 330만 명의 그 뇌졸중 환자들이 더 정확한 예후 예측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단순 이제 계산이 네네. 가능했습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뇌졸중 환자가 한 1,5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람의 평균 예측률 50%를 적용하면 750만 명 정도가 절반, 예후 네. 예후 예측이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그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72%를 적용하면 420만 명만 예후 예측이 이제 불가능한 범위 예측이 돼서 이 두 수치의 차이가 330만 명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단순히 제가 이제 수치로만 계산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단순히 JLK가 72%의 예측 솔루션을 이걸 상용화하려는 게 목표가 아니라 네. 이거를 최대 90%까지도 매우 높이기 더 위해서 높이겠다. 네, 딥러닝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지금 뭐 수치로 72%가 나왔는데 계속해서 데이터가 쌓이고 네. 학습을 하게 되면은 더 높일 수 있다는 네, 네. 게 JLK의 입장이고 앞으로의 계획이라는 거네요. 뭐 실제로 이 뇌졸중 환자가 우리나라 국내에도 굉장히 많고 뭐 전 네. 세계적으로 많은 상황인데, 자, 그러면은 뇌질환 오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뇌질환 오진은 뭐 사람이 했을 경우에는 뭐 적어도 절반 이상은 오진이 나올 확률이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AI로 진단할 만큼 필요한 겁니까? 아, 네. 지금 뭐 현재 상태를 진단하는 뇌질환 오진 네. 비율만 봐도 미국의 경우는 17.5%에 이를 정도 좀 많이 높다고 합니다. 아. 그 이유는 그 우리나라는 MRI까지도 CT도 보고 MRI까지도 이렇게 많이 찍는 반면에 미국은 MRI가 너무 비싸기 비싸니까. 때문에 딱 CT까지만 찍거든요. 그러면 CT를 보고 이걸 이제 전문의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뇌 오진율이 이렇게 높은 좀 더 겁니다. 높아지겠네요. 네, JLK는 지금 국내가 아닌 미국 시장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 미국 시장 미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뇌질환 오진 비율이 17.5% 달하기 때문에 이제 피해자가 매년 80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뭐 연구 장애를 입으신 분은 42만 명, 사망자는 37만 명 이렇게 이를 정도로 좀 오진이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네. 이제 JLK 솔루션이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면 지금 현재 상태를 진단하는 JLK 솔루션 정확도가 95%를 찍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72% 초단기 예후 예측 이런 솔루션이 같이 결합이 되면은 아마도 지금 현재 뇌졸중 치료 이런 진단 과정에서 좀 패러다임을 좀 불러일으킬 만한, 그러니까 정확도를 확 높일 수 있을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시장의 전망이 나옵니다. 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쨌든 미국 진출을 노리고 미국 쪽에서의 시장 개척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 뭐 진단율 어쨌든 예후 예측을 포함해서 이 확률을 좀 더 높이는 게 JLK의 숙제일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뇌졸중은 빠른 대처가 제일 중요한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분야이니까 뭐 시장에서도 미국에서도 뭐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실제로 해외 진출을 하면서 수출하고 기술 관련된 이런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어야 주가도 함께 올라갈 수 있을 텐데, 해외 시장 진출 뭐 추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국이 주요 네. 시장이잖아요. 지금 뇌졸중 솔루션이 이제 JLK가 10개 이상을 보유를 하고 오,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여기 중에서 이제 3개를 FDA에 신청을 마쳤고요. 네. 지금 올해까지는 6개 신청을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대혈관 폐색 검출 그 솔루션 하나, 그리고 뇌 CT 관류 영상 검출 하나, 그리고 전립선암 진단 솔루션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3개가 FDA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매출도 여기 이제 내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다. 이렇게 회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저희가 JLK 좀 보고 있는데 오늘 고려아연이 중요한 또 변수잖아요. 고려아연 관련돼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2차 가처분 관련해서 오늘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 아까 오프닝에서 서두에 이슈 브리핑 체크를 했는데 자,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법원이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조금 전에 전해졌어요. 이러면서 주가 흐름이 바로 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고려아연이 지금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오늘 급락하면서 출발했다가 보합권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이 소식 2차 가처분도 기각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고려아연의 주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7% 넘게 또 급등세 88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고려아연이 이번 주 23일까지 공개 매수 89만 원 이야기 나오면서 공개 매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또다시 고려아연의 주가가 지금 88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자, 영풍 쪽도 보면 영풍정밀 지금 26% 급등세에 나타내고 있고요. 영풍도 5% 가까이 주가가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극심한 변동성, 일단은 상승적으로 방향을 전부 다 틀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고려아연 관련해서 마지막까지 고려아연과 영풍 그룹주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마지막까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오면 계속해서 저희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슈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JLK 이야기 했는데 제약바이오 쪽에서 또 요즘 관심이 워낙 많은 게 또 구입하고 접종 받아보고 싶으신 게 아마 이 비만 치료제일 겁니다. 네, 비만 치료제 석지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자, 지금 위고비가 출시 지난주에 됐는데 네. 난립니다. 뭐 지금 뭐 다 매진되고 뭐 예약하려고 하는데 물량이 부족하고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위고비가 이렇게 인기가 많으니까 국내에서 싹센다를 좀 이제는 조금 다 물량을 빼고 위고비 쪽으로 집중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노보 노디스크는 올해 연말까지만 싹센다 국내 공급을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위고비에 올인할 거다 이렇게 집중하는군요.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싹센다 기존 물량 소진을 위해서 국내 위고비 초도 물량을 지금 제한적으로 풀고 있고요.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위고비 판매하겠다라는 계획인 건데요. 네. 실제 말씀하신 대로 네. 지난 15일 날 출시가 됐는데 공급이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출시 일주일 전부터 위고비가 병원들 예약을 이렇게 받기 시작해서 벌써 한 달치 예약이 끝난 상황인데요.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는 어느 병원에 가면 위고비를 처방받을 수 있는지 그 리스트까지 떠돌았었고 그러니까요. 또 출시 당일에는 그 의약품을 공급하는 그 중간 유통업체 서비스 그 서버가 마비가 다운됐다고, 네, 되기도 했습니다. 오픈런급 인기를 과시한 거죠. 네. 자, 이렇게 열기가 엄청나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고 또 비만이 아닌 그 정도까지 또 살이 찌지 않으신 분들도 지금 맞아보면서 이걸로 다이어트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 상황인데 자, 그러면은 싹센다도 어쨌든 뭐 효과가 있는 이 비만 치료제인데 네. 이거보다 위고비가 월등하게 좀 효과가 좋은가 봐요. 왜 이렇게 또 싹센다를 아예 싹 빼고 위고비가 아니면 더 비싼가요? 위고비가 더 비싸기도 한데요. 효능도 이제 훨씬 월등합니다. 네, 68주간 임상시험에서 위고비 주사 맞은 참가자들은 체중이 평균 15% 줄었습니다. 그런데 싹센다가 56주 평균 7.5%의 체중 감량을 나타낸 거랑 비교하면 네. 2배 정도네요. 네네, 상당히 차이가 나죠. 그리고 위고비는 단순히 이제 평균이 15%라는 거지 네. 이제 체중이 위고비 3명 중에 1명은 체중이 20%까지 감량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싹센다는 하루 한 번 맞는 거지만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맞아도 된다는 이런 점에서 투약 편의성을 상당히 높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싹센다는 매일매일 맞아야 되는 거군요.
네. 주사를 네. 아프겠네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효과가 더 긴 그런 비만 치료제 개발도 많이 그렇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것 네. 같은데. 자, 그러면은 어쨌든 국내 시장에서는 싹센다에 관심이 많았고 그다음 위고비로 넘어왔는데 또 1112의 네. 마운자로도 네. 출시를 앞당기는 거 아니냐? 국내에서 한국이 이렇게 비만 치료제에 관심이 많구나라는 걸 1112 쪽에서 감지했을 거 아닙니까? 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위고비 대항마로 불리는 제 마운자로 국내 마운자, 출시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당긴답니까? 네, 저희 이데일리 취재됐습니다. 예. 큰 부작용이 없다면 하나의 제품을 이제 꾸준히 맞는 게 그 비만 치료제 효과를 좀 높일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릴리 입장에서는 빨리 마운자를 빨리 풀어서 이제 사람들이 위고비로 이제 넘어가기 그쵸. 전에 스타트하는 걸 빨리 맞습니다. 잡아야 되니까. 선점을 조금 하기 위해서 원래는 출시 계획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언젠지도 모른다 약간 이렇게 베일에 가려졌었지만 원래 이게 내년 1분기까지 앞당겨졌다 이렇게 이제 취재가 됐었습니다. 그럼 한 3-4달밖에 안 남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운자로까지 그러면 내년에 출시되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 같은데. 네네. 자, 그러면 이제 국내 이 업체들도 좀 걱정이긴 합니다. 이렇게 글로벌 제약사들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일리의 싹센다, 마운자로 네. 위고비가 막 네. 치고 들어오는 상황인데 국내 업체들은 지금 아직까지는 또 명확한 비만 치료제가 출시되진 않은 상황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이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예. 국내 업체도 이거 완전 밀리는 거 아니야?라는 좀 걱정도 있어요. 그렇죠. 네. 현재 이제 국내에 한 비만 치료제 시장이 얼마인지 보면 1,8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네네. 여기서 이제 싹센다가 3분의 1을 점유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다음 국내 업체가 있는 제품은 뭐냐면 알보젠 코리아랑 종근당이 판매하는 큐시미아라는 큐시미아? 제품인데 이게 네. 한 20%를 차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알보젠도 이제 해외 제품이기 때문에 이미 수입 제품들이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웅제약이랑 휴원스와 같은 기업들도 사실 비만 치료제를 내놓았거든요. 그런데 출시 이후에 계속 이제 내리막길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웅제약 디에타민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매출 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 정도 줄었고 휴온스의 슈터민 같은 경우도 10.7% 쪼그라든 매출 43억 원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밖에 이제 싹센다랑 큐시미아 제외한 기존의 이제 국내 비만 치료제 점유율은 2019년엔 68.2%까지 상당히 높았다가 네네. 지난해 42.5%까지 이제 좀 추락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 40% 유지도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싹센다보다 효과가 있는 국내 치료제들이 이제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이렇게 이제 국내 시장이 아무래도 조금 이제 길을 못 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아직까지는 싹센다 위고비를 추월할 만한 뭔가 혁신적인 제품이 국내에선 안 나온 상황인데 그러면은 어쨌든 또 다른 업체들도 지금 계속 개발하고 연구를 하고 있죠. R&D를 하고 네,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습니다. 좀 네. 우리가 볼만한 게 있을까요?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요? 네, 많이들 아시겠지만 한미약품이 한미약품. 이제 가장 빨리 국내에서 출시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한미약품은 근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체중 감량은 25%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차세대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인데 이르면 2027년 출시가 될 걸로 2027년. 알려집니다. 동국제약도 하고 있는데요. 2-3달에 한 번만 맞으면 되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이고 2029년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후발 주자들이 여럿 있습니다.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 지속되는 장기 지속형 그 주사제랑 경구에 먹는 약을 개발을 네. 하고 있고 DXVX라는 이제 코스닥 그쵸, 상장사도 그쵸. 네. 개발 초기 단계에 있고 라파스는 대원제약이랑 손을 잡고 마이크로니들 패치제로 이제 비만 치료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결국에 뭐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개발하는 건 뭐 빨라도 2027년, 29년 뭐 이런 네. 식으로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위고비나 마운자로보다 네. 또 다른 장점이 있는 그런 쪽으로 개발해야 될 거예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지속 기간이 길다거나 네. 아니면 간편하게 뭐 패치로 붙인다거나 아니면 먹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야 우리가 경쟁력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GLP-1은 이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네. 이거는 이제 식욕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체중 감량 효과를 내는데 이게 이제 부작용이 근손실, 근육량이 네, 같이 빠진다는 거죠. 지방이랑 같이. 그런데 이제 후발 주자들은 이런 지방 근손실을 막아주는 그쵸, 그러니까 그쵸. 그런 약이라던가 지금 현재 우울증이나 복통 이런 부작용을 이제 동반하는 비만 치료제들 이런 부작용을 보완한 그런 제품들을 그러게요. 이제 후발 주자들이 이제 계속 그쪽으로 초점 맞춰서 개발 중이고 이런 부분들에서 누가 좀 더 우월한 효능을 내느냐가 이제 향후 이제 그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 점유율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 뭐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 우리 업체들도 좀 더 파이팅해서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이 단점들을 보완한 그런 네. 약품들이 좀 나오면 우리 제약업계도 좀 새바람이 좀 불지 않을까, 뭐 돈을 버는데 조금 더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 석지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도 좋은 제약 바이오 이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창환 온라인 파트너스 대표가요, 2년 전 SM 엔터테인먼트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이끈 이후 한 말입니다. 당시 이 대표는 토종 행동주의 펀드가 단 1% 지분만으로도 이 K-팝 산업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후 금융 지주사들을 상대로 이 주주 환원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면서 여의도 증권가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죠. 그는 소액 주주들의 흑기사를 자처합니다. 단기 주가 부양을 노린 하이에나가 아니라 이 주주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이 대표가 두산 밥켓을 이번에는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표가 이끄는 얼라인은요, 이 두산 밥켓 지분을 약 1%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두산 밥켓에 두산 로보틱스와의 합병 재추진 포기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주주 환원 강화를 위한 밸류업 플랜 연내 발표, 그리고 이사회 구성 개편도 촉구했습니다. 2년 전에 만난 이창환 대표는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 일조하기 위해서 온라인 파트너스를 설립했다고 말을 했죠. 주주들이 원하는 건 역시 기업이 지속 성장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두산 밥켓을 향한 온라인의 공세를 두고 사실 산업계는 우려가 큽니다. 이 기업 경영에 이 사모펀드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이죠. 이 두산 밥켓에 대한 압박이 단기 주가 부양이 아니라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통한 기업 성장이라는 것을 보여주길 기대해 봅니다. 이지혜 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넥슨, 돈슨의 역습, 아이콘 매치, 메이플 캣이 현질하다 등짝 스매싱 맞은 형님들의 큰 선물이다. 피트, 병지 형님 제발. 입니다. 자, 어제 아이콘 매치가 열려서 상암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아, 이거 잔디만 좋았으면 다행인데, 좋았는데. 아시죠? 옛날에 잔디에서 국내 K리그에서 세리머니 하다가 발목 꺾일 뻔한 거 아시죠? 잔디가 왜 이럴까요, 도대체 우리나라는? 자, 어쨌든 2024 넥슨의 아이콘 매치가 열렸습니다. 자, 여기 뭐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EA 스포츠의 FC 온라인 보고 이상하다고 느끼시지 않나요, 지금 이거? 그쵸? 이게 원래 뭐였어요, 원래? 원래 FIFA 온라인이잖아요. 왜 FC 바뀌었을까요? FIFA랑 계약을 못해서. 저게 지금 큰 저거 딱 단어 하나 바뀐 게 엄청나게 큰 변화잖아요, 지금.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FIFA를 못 붙입니다, 이제. 그렇죠? 자, 어쨌든 넥슨이 정말 큰일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게임에서도 이렇게 살려면 몇 천만 원 들어요. 이 팀을 구성하려면. 자, 일단 지금 실드 UTD랑 FC 스피어로 FC 스피어가 공격수들만 모아놨고요. 우리가 꿈에 그리던 생각이잖아요, 이거. 어렸을 때 막 얘기했잖아요. 야, 공격수 11명인데 수비수 여러 명 붙여보면 어떻게 될까? 근데 저는 솔직히 수비수에 걸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축구를 해봐서 남자들 다 해보잖아요. 근데 공격하는 애들은 수비하기 되게 싫어하잖아요. 아시죠? 골 넣고 싶어가지고 수비를 아예 안 하거든요. 대부분. 성향이 그래, 애들이 다. 그래가지고 뻥뻥 뚫려요. 수비를 안 해요. 또 어제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냥 한 번 뚫리니까 공격수가 3명 있고 골키퍼 혼자 있어요, 다. 그러니까 4대 0이었다가 겨우 박지성 선수가 한 번 넣었죠, 페널티킥으로. 어쨌든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자, 일단 명단을 볼까요?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이런 여기 넥슨이 어떻게 연락처를 다 일단 명장면을 볼게요. 셰도로프가 저 네덜란드 팬이어가지고 저 우승을 못해서 미치겠는데, 이때 셰도로프랑 클로이베르트랑 반데스라 있을 때 우승했었어야 되는데 브라질한테 졌잖아요, 월드컵에서 준결승에서. 그리고 이때 스페인이 무관이었습니다. 스페인 지금 완전히 휩쓸고 다니죠. 네덜란드도 그런 날이 오길 바라고. 어쨌든 셰도로프가 어제 로빙샷으로 넣었잖아요. 근데 왜 병지 형님 제발이냐면 이게 짠 게 아니라면 김병지 선수는 저기 이제 은퇴했지만 나중에 다시 태어나면 꼭 공격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또 나왔다가 골 먹었죠. 나왔다가. 원래 주전이었는데 히딩크한테 저기 잘못 배워가지고 아시죠? 그 뒤로 이훈재 선수가 다 해먹은 거.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셰드로프가 첫 골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4대 0으로 지고 있다가 공격수가 4대 0으로 공격수가 아무리 해도 수비수를 못 이겨요. 4대 0으로 지고 있는데 세브 채콘 선수가 1대1에서 발 걸려 넘어져가지고 교체한 박지성 선수한테 차게 해줬어요. 박지성 선수 가운데 쳤는데 그냥 비키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일단 넣었어요. 명장면이 또 뭐냐면, 그래서 관중석을 딱 비쳤는데, 아, 이런 팬이 있나요? 저는 솔직히 축구장 가서 이런 건 못하거든요. 이거 옛날에 박지성 선수 개고생하던 그 교토 퍼플상가 유니폼 그거 입고 울고 있어요, 지금. 이 두 개가 전 명장면으로 제가 꼽은 명장면이에요. 김병지 선수가 나오다가 셰드로프한테 먹은 거랑 박지성 선수 교토 퍼플상가 옷 입고 우는 거. 전 두 개의 명장면이라고 꼽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재밌었어요, 어쨌든. 자, 어쨌든 지금 이게 방어하시는 분들인데 말이 안 됩니다, 일단. 지금 이거부터 말이 안 돼요. 지금 교체 명단이 카르발류가 있어요, 아디랑.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셰도로프가 공격수인데 셰도로프는 원래 워낙 만능이니까. 그리고 반데사르 선수는 너무 잘 막아요. 그다음에 여기 칸나바로, 푸이올, 보누치, 피를로, 마스테라노, 투레, 퍼디난드. 이거 어떻게 연락했지, 이거를? 그쵸? 이 연락한 거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근데 뭐 슈퍼러브가 많은 역할을 했다고, 그렇죠? 거기 나온 시잼첼 씨가 전국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막 그런 이벤트 많이 했잖아요. 앙리도 만나고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시잼첼 씨랑 많이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넥슨이 이걸 성사시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공격수도 볼까요? 공격팀.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델피에로, 피구, 아자르, 히바우드. 이거 가짠가? 펠라이니, 카카, 드로그바가 수비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드록신이 수비를 보고 있어요. 지금 베르바토프랑 드로그바 다 득점왕 출신이에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둘이 여기 수비를 보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앙리도 저기 있고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4대 1로 끝났다. 자, 근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모았나? 지금 정확한 금액은 안 밝혔는데 박정무 FC 그룹장께서 나오셔가지고 넥슨이 지금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투입했다고 지금 말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저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었던 사람들한테 얼마씩 줘야죠. 그다음에 와가지고 나폴리 마피아 식당 가서 또 먹었더라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돈을 제일 많이 썼다. 뭐 수십억 썼겠죠. 자, 이렇게 검은 팀, 하얀 팀, 공격수, 수비팀 이렇게 나와서 인터뷰도 했고요. 지금 넥슨이 큰 역할을 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댓글 제일 많은 거, 공감 많은 거. 초딩 때 엄마 핸드폰으로 메이플 캐시 질러서 회초리 맞았던 걸 보상받는 기분입니다. 자, NC 소프트 이런 걸 하란 말이에요, 제발. 보세요, 지금. 자, NC 소프트 왜 욕먹고 있어요, 계속? MMORPG만 판다고 욕먹나요? 아니, MMORPG 파도 좋아. 아니, 한 가지 잘하는 거 계속 하면 좋잖아요. 수학 잘하는 사람이 수학 경시대회 매번 나가서 상 타는 거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왜 뭐라 그러죠? 너무 현질을 유도하니까. 그래서 지금 그러면 넥슨은 MMORPG 얘네 원래 옛날에 그 메이플이라던가 저기 뭐 그 바람의 나라 이런 거 얘는 이게 장르가 틀린데 예를 들어 피파도 그렇고 거기서 또 현질을 유도해요. 근데 분위기 한 번에 역전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현질했는데 그거 보상받는 기분이래잖아요. 지금 이때 막 10대 때 하던 사람이 30, 40대 되어 있어요, 지금. 20년 동안 쌓이고 쌓인 분노를 그 경기 하나로 푼다는데 이거 못합니까? 몇십억 써가지고. 분위기 한 번에 바꿀 수 있는데. 여기 뭐 우스갯소리로 회초리 더 맞아야지. 무슨 난 계정 정지 당했는데 메이플은 야발 뭐하냐 뭐 이런 거 있는데요. 나 맞을만 했네 뭐 이런 거 있어요. 하여튼 이런 지금 현질을 유도하는 우리나라 K게임의 고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단 한 번에 전환해서 까방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성과였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NC소프트 제발 이런 거 좀 하세요. 자, 지금 피파의 시작. FC 온라인으로 이번에 바뀌어서 피파랑 계약이 실패했는데 피파에서 돈을 너무 많이 달라고 그랬어요, 지금. 피파에서. EA에다가. 자, EA 스포츠 상장되어 있죠, 미국에서. 지금 계속 사상 최고가예요. 자, 이 피파의 시작입니다, 처음에. 이게 처음에 MS 도스로 나왔거든요. MS 도스에서 플로피 디스켓 3장으로 나왔거든요. 저희 어릴 땐 그거 도스 배웠잖아요, 컴퓨터 시간에. 요즘에 코딩 가르치고 있다고요. 세월이 너무 빨리 갔어요. 어쨌든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콘솔로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이어지는데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땐 진짜 투박하죠.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플로피 디스켓이에요. 1. 지금 1이고 3니까 3장을 넣어야 돼요. 3장을 꼈다 놨다 해야 돼요. 3장짜리로 처음에 나왔다. 이게 시작이었다. 피파의 시작이었고요. 피파 인터내셔널 사커였어요. EA 스포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콘솔 게임 팩으로도 나왔죠. 팩으로 나왔고 뒤로 가보겠습니다. 닌텐도로 할 수 있었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가 바뀌었냐면은 그 위닝 11이라는 게 나왔어요. 일본의 코나미사에서 만든. 근데 그때 뭐 청소년 시기 겪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또 사소한 걸로 싸워요. 되게 이제 돌아보면 유치하죠. 40, 50대 돼서 자기 10대 생각하면 유치하죠. 10대 때는 원래 그러잖아요. 서로가 위닝 11이 났니 피파가 났니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애들이. 그리고 그때 PC방 말고 플스방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전에 플스방 가서 했었어야 돼, 위닝 11은. 그거를 전환한 게 피파가 아까 처음에 그 플로피 디스켓으로 나왔다가 콘솔로 나왔다고 했죠. 그게 확 전환된 게 피파 온라인이 나오면서부터예요. 그러면서 이 플스방에서 하는 게 그 위닝 11을 하려면 친구들이랑 PC방이나 이 플스방을 가야 되는 거예요. 불편하잖아요. 집에서 혼자 하고 싶은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피파 온라인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서부터 우리나라가 퍼블리셔로 참여를 합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EA가 피파랑 계약을 맺고 아시아의 퍼블리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네오이즈나 넥슨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처음에 EA 스포츠가 되게 오래된 거죠. 지금 그림이 다 깨져 있는데 네오이즈랑 온라인 게임 공동 개발 및 마케팅 계약식을 갖고 그래서 여기서 3N이 탄생한 거예요. 네오이즈가. 이 뒤로 어떻게 됐나요? 솔직히 제가 고스톱 게임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피망을 통해서 이걸 서비스를 하다가 피파를 그거를 잃고 나서 넥슨한테 뺏기고 나서 피망 맞고만 하다가 3N에서 빠져나갔잖아요. 넷마블이 들어오면 네오이즈가 퇴출됐다고요. 그러니까 피파를 잃은 게 결정적이에요, 네오이즈는. 뒤로 가보겠습니다. 실적도 완전 망가졌고. 그래서 그때 네오이즈의 어떤 상황을 패러디한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오이즈가 자기 게임으로 뜨진 않았어요. 퍼블리셔로 떴지.
그러니까 유통해주고 마케팅해주는 걸 떴어요. 뭘 잡았냐면은 스마일게이트의 크로스파이어를 잡았어요. 중국에서 총싸움 게임 1등한 거. 크로스파이어를 잡고 그다음에 그 레이더즈라는 MMORPG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피파 온라인, 피온이죠. 그러니까 피파 온라인을 계약을 실패해서 넥슨에 넘겨주고 스마일게이트마저 계약에 실패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 퍼블리셔로 컸는데 피파랑 크로스파이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안 하는 거 하자 해서 MMORPG를 레이더즈를 만들었는데 이게 리니지처럼 터지지 못했죠. 그래가지고 네오이즈가 여기서 몰락해서 이제 피망에서 맞고 고스톱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이 두 개를 잃고 나서 다시 이런 거를 못 따죠. 이 거대한 역작을. 그래서 네오이즈가 여기서 빠져나갔다. 3N에서 빼겼다. 네오이즈 지금 메달을 몇 개나 뺏긴 거죠? 뭐 이런 게 나왔어요, 옛날에. 2012년, 오래된 일이에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피파 온라인이 어느 정도냐? 피파 온라인이 그 리그 오브 레전드 2023년 7월 8일이거든요. 이때 리그 오브 레전드가 지금 몇 주였냐면은 거의 250주인가? 250주 이상 1위였어요. 257주네요. 257주 동안 리그 오브 레전드가 PC방 점유율 1위였거든요. 2023년 7월 8일날 피파4가 1위에 올라서는 기염을 토했어요. 리그 오브 레전드를 깼어요. 물론 지금 다시 리그 오브 레전드가 1위예요. 근데 여기서 깼다는 게 점유율도 지금 5% 이상 차이 났어요. 거의 5%. 그래서 대단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메이플 스토리 아직도 그때도 3위였어요. 그 댓글에 왜 그게 있는지 아시겠죠? 메이플 캐시 현질 계속했는데 넥슨이 내 돈만 빨아들이고 막 그런 짓을 했는데 아이콘 매치 했으니까 그게 다 눈높도 사라졌다 이거 20년 동안 앙금이.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입니다. 10월 9일부터 10월 15일 바로 최근이죠. 리그 오브 레전드가 다시 1위예요. 하지만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아직도 FC 온라인이 2위였어요. 지금도 3위고. 이거 20년 된 게임이에요. 20년이 뭐예요? 지금 더 됐죠. 자, FC로 바뀌었죠, 이제. 아까 전에 피파였는데. 이제 FC 온라인으로 해야 됩니다. 피파랑 계약을 못해서 피파가 자기 걸 못 쓰게 해요. 자, 여기 보면은 서든어택 메이플 스토리. 이거 다 20년 된 게임. 아직도 PC방에서. 그러니까 20년째 우리나라는 20년 전 게임을 넘어서는 게임을 만들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적 게임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스타크래프트가 10입니다. 자, 그래서 돈 쓴 얘기가 나온 게 피파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NC소프트는 MMORPG 리니지에서 욕을 먹고 있잖아요. 장르는 틀린데 얘도 욕을 먹어. 리니지 검 하나 팔아서 그랜저 산다는 때가 그때였어요. 근데 지금 이 넥슨이 피파4 서비스 할 때 선수 좋은 거 드록바 능력치 높은 거 살려면요 1,000만 원 단위가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 쓴 얘기가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넥슨 하지 말자. 과금하지 않습니다. 현혹되지 않습니다. 소통 부재, 현질 유도, 확률 조작, 유저 기만, 보정 의혹. 자, 이건 넥슨뿐만 아니죠.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한테 말하는 거 다 똑같아요. 수수료, 신고 시즌, 잠수함 패치, 시세 조작, 독점 갑질, 각종 버그, 급여 밸런스, 키렉. 그 급여라는 제도를 도입한 게 실패한 거예요. 피파에 급여라는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이게 선수들 밸런스가 붕괴돼가지고 맞추려면 현질을 안 하면 안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돈순이 돼버렸어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근데 정면 이게 급여 그 서비스가 세팅된 건데 이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현질을 안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근데 넥슨이 뭐 하냐면은 솔직히 우리 이거 얘기 NC소프트 욕하는 거 NC소프트 임직원들 모를까요? 인터넷 안 보고 사나요? 다 알죠. 그래서 2014년에 넥슨이 게임쇼에 나와서 뭐 했냐면은 자기 BR을 했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아주 그냥 이거는 자 아예 자기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뒤에다가 돈 쓰네 역습을 자기가 썼어요. 자, 그래서 저게 아무리 쇼일지언정 지네 이름으로 지네 돈 쓰네 역습이라고 변하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2014년에. 근데 그 뒤로 변하지가 않았어. 괜히 이렇게 돈 쓰네 역습이라고 나와서 와, 쟤네 변하려나 보다 했는데 안 변했어요. 들어가겠습니다. 안 변했다. 안 변했다가 지금 이번에 그 아이콘 매치로 저기 한 거예요. 이 지식인에 있는 건데 2021년도. 이번에 메이플 해보려는데 현금 2억 현질하면 보스 어디까지 갈 수 있나요? 보스 다 못 깹니다. 최종 보스인 질문자님 어머님의 등짝 스매싱 스킬을 감당하지 못하고 메이플은 당신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사라질 겁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그러니까 등짝 스매싱 얻어 터지면서 메이플 캐시 현질했던 사람들 돈순이라고 욕하면서 돈순의 역습이라고 변하는 거 봤는데 안 변하는 거.
막 억울해 미치겠는 거를 아이콘 매치가 한 번에 저기 했다고요. 지금 분위기를 바꿨다고요. 이 등짝 스매싱 맞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큰일 나요. 저 아나무입니다. 뒤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NC소프트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아까 네오이즈가 피파2까지 퍼블리셔를 했어요. 피파1, 2를. 그 네오이즈의 캐시카우였다가 그거 잃어버리니까 스마일게이트의 크로스파이까지 잃어버려서 매출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3N에서 퇴출당하고 네오이즈가. 그때 넥슨이 얘를 잡았는데 그 당시에 2012년 기사죠. NC가 있었어요. NC가. 뭐 했냐. 리니지 개발하는데 정신없어 이걸 안 가져왔어요. 이걸 가져왔어야죠. 그럼 지금 NC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지금 EA의 피파를 지금 계약이 안 했다고 하더라도 10년 동안 해먹었는데 피파를 NC 정말 아쉽습니다. 순간의 선택. 그래서 결국 넥슨이 가져가서 지금까지 밀고 왔고 지금 FC 온라인으로 바뀌었지만 지금 선수들 이름을 쓸 수 있다. 선수들 협회가 따로 있어요. 거기랑은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피파는 못 붙이는데 선수들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위닝 11은 예전에 선수들 이름을 못 붙여가지고 이름을 바꿔서 엉뚱한 이름을 해서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 넥슨에 대해서 지금 NC소프트에 대해서 네오이즈에 대해서 봤는데 오늘 한 줄 매도평입니다. 자, 게임 회사들 잘 들으세요. 당장에 등짝 스매싱 한 대 피하려다가 훗날 2대 맞는다. 짝짝. 네, 오만한 인터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파마 리서치와 한미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조호진 타쿄뉴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리쥬란으로 너무 유명한 그 파마 리서치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운영 자금 등 이제 2천억 원 정도가 필요했나 봐요. 이를 조달하기 위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이슈가 이후 폴리시 컴퍼니가 파마 리서치에 2천억 원을 유상증자 형태로 투자하기로 했다. 이 이슈를 좀 다뤄드릴 텐데 우선 폴리시 컴퍼니가 네. 그 페이퍼 컴퍼니라고 들었거든요. 그 관계를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서 일단 유상증자라는 건 일단 주주들이 좀 기분이 나쁩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돈이 들어왔는데 내가 갖고 있던 주주 입장에서 내 주식의 가치가 희석이 되니까 그렇죠. 일단 기분이 나쁜데 그래도 이제 기분이 좋을 만한 건 뭐냐면 해당 유상증자로 모은 자금을 갖고 공장을 신설한다든지 또 하면 새로운 사업을 뛰어들겠다, M&A 하겠다 이러면 그나마 기분이 덜 나쁘고 오히려 그게 호재로 작동을 해서 주가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번에 2천억 유상증자는 사실은 이제 후자에 해당하는데요. 2천억을 갖고 무엇을 할 것이냐? 파마 리서치의 주력 상품인 이제 리쥬란이 해외 마케팅과 해외 제휴를 하는 데 쓸 것이고 그 다음에 파마 리서치 자체에 이제 해외 어떤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M&A를 하겠다. 이런 맥락으로 이제 파마 리서치가 밝혔기 때문에 다른 유상증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마음이 이제 수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파마 리서치에 2천억 갖다 투자하는 데를 보면은 이제 폴리시 컴퍼니가 나와 있는데 자본금이 이제 빨간 줄로 표시된 거를 화면에 보이시죠? 예. 자본금이 이제 1,43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186만 원 정도 되는 자본금을 갖고 있는 회사가 어떻게 186만 원이요? 어떻게 1,430달러, 예. 1,440 우리나라 또 한 186만 원 정도. 186만 원? 예. 예. 어떻게 2천억을 조달하느냐? 이제 그런 점에서 페이퍼 컴퍼니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이 공시하고 다른 공시 보면은 이 폴리시 컴퍼니의 소재지가 나오는데 소재지가 몰타예요. 그래서 의외로 우리나라 공시에 보면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생각외로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2천억이라는 거금이 들어오니까 물론 돈이 들어오겠죠. 돈은 들어오겠지만 일단은 약간 좀 마음이 개운치 않은 건 있다. 왜냐하면 정식으로 해외 유수 기관이 만약에 파마 리서치에 2천억을 쐈다. 그럼 그 자체만으로도 주가가 이제 폭등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페이퍼 컴퍼니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돈은 들어오겠지만 야 이거 뭐가 좀 다른 게 있지 않나라는 이제 의문이 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시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린 것이고 그 제3자 배정이라는 거는 2천억을 파마 리서치가 유상증자 하기로 했는데 이걸 일반 주주들에게 이제 분담하지 않고 2천억을 누구에게 이제 받을 거라고 이제 지목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제3자 유상증자이고 지금 보시는 화면에 이제 또 다른 공시인데 그 페이퍼 컴퍼니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폴리스 컴퍼니의 국적이 나와 있습니다. 국적 이제 화면에서 좀 작게 보실 텐데 빨간 줄로 되어 있는 것에 몰타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몰타라는 건 이제 뭐 바베이도스, 바하마제도 이런 데와 같이 세계 유수의 페이퍼 컴퍼니의 천국입니다. 그 페이퍼 컴퍼니는 그 아주 목적이 나쁜 용도도 있고 어쩔 수 없이 거기 조세 피난처이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하려다 하면 이제 세금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세금을 갖다가 줄이려 하는 거지 내가 무슨 사기를 치려는 건 아니다. 이런 맥락도 있어요. 그러니까 몰타에 있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건 생각과는 다른 용도로 이제 쓰여주겠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파마 리서치가 그 폴리스 컴퍼니에 2천억을 받는데 2천억을 받는 곳에 국적이 몰타다. 이거는 이제 아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 소재지 몰타, 이 조세 네. 피난처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걸 조금 이후에 좀 말씀드릴 거고 예, 예. 일단 그 페이퍼 컴퍼니 쪽에서 이제 받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유럽계 사모펀드 운용사 예. 이제 말씀해 주시겠지만 CBC 캐피털이 설립한 그 특수 목적 범위라서 페이퍼 컴퍼니다. 이렇게 네.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일단 유상증자 하면은 말씀해 주셨다시피 딱 뜨면은 주가가 하락하는 기본적인 요인이 경우가 되는데 있죠. 네. 예, 요거는 좀 다를지 이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휴 형태라고 들었거든요. 예, 예. 뭘 제휴할 건지 그러니까 리쥬란 이런 거는 할 거는 알 것 같아요. 예,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예. 결국 이제 파마 리서치의 킬러 아이템은 이제 리쥬란인데 리쥬란, 예. 리쥬란이 이제 한국에서 엄청 잘 팔리니까 사실 여성의 이제 그 이쪽 그 뷰티 업계 용어로 이제 스킨 부스터입니다. 그 여성 미용을 갖다가 스킨을 갖다가 이제 피부를 갖다 좋게 하는 건데 아마 시청하신 분들이 의무량으로 직접 써보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집에서 사모님이 나 리쥬란 맞고 와서 리쥬란 발랐어 이렇게 이제 이용하신 분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파마 리서치 입장에서는 한국의 여성들에게 이렇게 효과가 크다면 굳이 한국으로만 제한할 필요는 없겠죠. 그 여성들이 자기가 더 예뻐지고 싶은 욕구, 거기에 소비를 갖다가 하고 싶은 욕구는 전 세계가 다 많으니까. 그래서 파마 리서치는 유럽으로 전 세계를 확대하는데 파트너가 필요했다. 그래서 CVC 캐피탈이라는 손을 잡고 거기서 2천억을 갖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CVC 캐피탈이라는 것이 사실은 굴지에, 유럽의 굴지에 이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해외 진출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맥락에서 그 CVC 캐피탈을 선정했다는 것이 이제 파마 리서치의 설명입니다. 뭐 그거는 이제 만약에 향후에 실적으로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이제 리쥬란이 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팔리게 된다면 하나의 제품을 갖고 세계 곳곳에서 팔리게 되니까 영업이익과 매출이 몇 단계 점프하게 됐죠. 이거는 향후 이제 주시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이제 좋은 또 호재다라고 이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는 물광주사, 연어주사로 이제 입소문을 타게 됐고 예. 그리고 이제 최근 기사도 보니까 그 카다시안이라고 해서 굉장히 글로벌 셀럽이 그렇죠. 예, 예. 연어 정자를 시술했다, 피부에 받았다 예. 이러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주가도 들썩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리쥬란이 통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유럽 쪽에 손을 벌렸고 거기에 이제 파트너사를 맺은 제휴한 그렇죠. 그런 흐름들이 예, 예. 나타난 거고 근데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이게 통상의 유상증자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 예, 어떤 점이 차이점이 있는 건지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몰타를 통해서 거쳐 온다는 게 약간 마음이 좀 개운치 않은 게 있고 아, 그 소재지 조세 예. 피난처라고 하는요. 또 하나는 예. CVC 캐피탈 자체도 국적이 룩셈부르크예요. 근데 룩셈부르크도 유럽의 유명한 이제 조세 피난처거든요. 네. 그 소규모 국가인데 소규모 국가가 GDP가 엄청 높아요. GDP가 높은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은 룩셈부르크가 이제 관광 수입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조세 피난처 역할을 톡톡히 해요. 그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룩셈부르크에 가서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요. 예. 그러면은 결과 요약을 드리면은 파마 리서치가 이번에 받는 2천억은 조세 피난처에 있는 곳이 또 다른 조세 피난처에다가 페이퍼 컴퍼니 세운 다음에 거기서 2천억을 들어오니까 두 단계 거쳐서 파마 리서치에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조세 피난처 두 단계 거쳐서 그런 점이 약간 좀 마음이 개운치 않다라는 건 알 수가 있고 CVC 캐피탈은 이제 뭐 많이 알려진 데는 아닌데 제가 이제 공시를 갖다가 저희 회사 공시를 갖다 검색할 수 있어서 그 도구를 활용해 보니까 예전에 이제 CJ 그룹에도 제휴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한진에도 제휴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처음은 아닌데 이력은 있네요, 예? 이력은. 이력은 이력은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처음 보는 어떤 금융기관은 아니다라는 점에서는 그나마 좀 안심이 되는데 어쨌건 소재지가 룩셈부르크라는 자체도 약간 개운치 않은데 그러면 거기서 받아도 될 거를 룩셈부르크에서 바로 받아도 될 거를 그러니까요. 예. 굳이 몰타를 하나 더 만든 다음에 거기서 또 건너서 받으니까 그럼 뭔가가 또 숨기고 싶은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 2천억이라는 돈이 들어오고 CVC 캐피탈의 자산 260조 원이니까 거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유럽과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운치 않은 점은 두 군데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조세 피난처를 통해서 들어오니까 약간 개운치 않은 점이 있다. 그래서 이 점을 주시해 보시면서 2천억을 바탕으로 파마리서치가 세계 곳곳에서 리저널을 갖다 판매하기 시작하면은 에너지 리포트 나올 거, 뉴스도 나올 거니까 그러면 이제 동시에 파마리서치의 주가와 매출이 점프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조세 피난처도 물고 두 단계를 거쳤고 사실 이런 데가 금융 서비스, 암호화폐, 블록체인, 온라인 게임 요게 좀 인기 사업하려고 예. 하는 이들의 인기처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에서 약간 좀 찝찝한 구석이 있다. 예. 이런 느낌이 드네요. 정말 그렇죠. 보니까. 예. 그리고 이번 유상증자에 있어서 굉장히 좀 특별한 특징이 있다고 들었는데 예. 또 뭔가요, 그거는? 그 두 단계를 거친 것도 특징인데 보통 유상증자는 자금이 필요하니까 네. 나한테 투자를 해주세요. 그렇게 투자하겠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예를 들면 이자를 받는다든지. 그쵸. 그다음에 예. 또 다른 투자를 했을 때 주가 10,000원이었는데 설명을 막 합니다. 설명을 해서 우리 회사 호재가 뭐뭐뭐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자본을 투입하시면 최소 1년 반이나 2년 반 지날 때 주가 30% 올라갈 겁니다. 라는 걸 쭉 설명을 해야지 그분들이 사회공헌 활동이 아닌데 진짜 떡고물이 떨어져야죠. 예, 예. 거금을 태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 물론 이제 유상증자를 들어오는 입장에서는 기존의 경영진들을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기존 경영진들과 얘기를 하면서 내가 투자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호적인 입장을 보겠지만 그러나 별개의 주주입니다. 만약에 1,000억을 태웠다. 그러면 1,000억을 태웠을 때 별개의 주주인 것이지 별개의 주주라는 거는 주총이나 주요 의결권에서 나는 단독 거기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파마리서치의 2,000억 유상증자 특징이 뭐냐면 그 전체적인 주주에서 현재 정상수 대표로 대변되는 최대 주주의 연명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마리서치가 심지어 공시에 뭐라 하냐면 파마리서치의 공동 의결권이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사실상 그 2,000억을 태웠지만 2,000억 갖다 투자했지만은 파마리서치가 의결권을 행사할 때 정상수 대표가 자신의 의결권을처럼 행사할 수 있다. 그런 게 공시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게 개별적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또 한 번 이게 좀 이런 유상증자는 많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차라리 유상증자를 거액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거액으로 하면서 그래서 이제 해당 그 지분을 갖다가 이제 투자한 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조만간 이사회로 참석하기로 했다. 이거 공식화된 거죠. 네. 그런 경우 있지만은 이렇게 적지 않은 금액을 갖다가 투자를 했는데 나는 그 CVC 캐피탈 입장에서는 정상수 대표를 믿으니까 내가 의결권을 갖다 행사하지 않고 정상수 대표한테 의결권을 갖다 위임하겠다. 이런 사실은 유상증자는 저는 잘 못 봤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사실은 이번에 거예요. 특이하고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주주 명부를 보면은 정상수 대표와 같은 편입니다. 이거를 고지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렇죠. 아예 상황이네요. 공식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요. 이것도 하나의 좀 문제가 될 수 있겠고. 예. 앞서서 이제 잠시 언급해 준 게 그 뭐 투자를 할 때 떡고물이 떨어지지 거기에 하니까 예. 예, 뭐 이후에 뭐 이자를 받는 그런 셈도 합법한데 이번에는 배당금 예. 이런 거를 조금 더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런 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것도 얼마나 이제 더 많이 일반적인 받는 유상증자하고 좀 건지. 특이한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우리가 유상증자로 많이 알리는 게 메딘인이라고 해가지고 CV, 그러니까 네. 전환사채라든지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갖다가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이제 하나의 채권 그렇죠. 성격을 예.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뭐냐면 이제 내가 만기가 될 때까지 이자를 받고 예. 그 다음에 만기가 됐을 때 내가 이걸 보통주로 전환할 때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유상증자는 RCPS라고 해서 상환 우선 전환 우선조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CW, BW랑 비슷한데 뭐가 다르면 이자를 받지 않아요. 이자를 받지 않은 이자를 대신에 받지 않고? 대신 나는 그 CVC 캐피탈은 뭐라고 약정을 맺은 거냐면 나는 배당을 달라. 그 앞에 있는 P가 우선이네, 그 프레퍼의 그 스톡이거든요. 프리퍼 스톡이 PS인데 우선주는 다 아시겠지만은 보통주보다는 더 배당을 많이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시한 내용을 보면은
이번에 그 CVC 캐피탈이 파마 리서치에 들어가면서 ICPS로 들어가는데 파마 리서치가 보통지 배당을 할 때 보통지 배당보다는 1%를 더 받겠다. 1%가 사실은 에이 뭐 작아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큰 금액을 넣는 입장에서는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4%의 어떤 배당을 받기로 했다. 배당률이 4%다. 그러면은 ICPS로 들어간 그 CVC 캐피탈은 5%를 받는 것입니다. 아, 1% 얹어서 주겠다. 그렇죠. 이게 예. 약속된 거군요. 그럼요. 그러면 2천억에 1%면은 20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2천억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점에서 사실은 나쁘지 않은 파마 리서치에 2천억을 넣었을 때 CVC 캐피탈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조건으로 받는다. 라는 걸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다. 보통 이자를 받거나 그다음에 상장 차익에 대해서 주가 그 당시 상장했을 때를 염두에 두고 이제 들어가는데 뭐 그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뭐 나중에 팔 수가 있어요. 그것도 있는데 이자 대신에 배당을 받겠다는 것은 파마 리서치의 앞으로 주주하는 정책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고 파마 리서치가 사실은 배당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그 우리 오해하신 분들 계신데 배당을 많이 해서 좋은 회사처럼 인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배당을 했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던 자본금을 갖고 추가로 투자해서 지금의 자본금보다 리턴할 수 있는 그것이 자신이 없을 때 배당하는 거거든요. 네. 내가 배당을 하지 않고 내가 더 신사업을 벌여서 더 많은 그 매출 올릴 수 있으면 배당하지 않는 게 맞죠. 그러니까 배당이 꼭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파마 리서치가 이런 ICPS를 갖다 집어넣었던 것은 파마 리서치 앞으로 배당을 잘 할 것이고 배당을 잘 할 테니까 거기에 보통주보다는 1%더 받겠다는 것이가 나쁘지 않은 조건으로 들어갔다. 이 점도 사실은 통상의 유상증자하고 좀 다르다. 그것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대표님이 이제 말씀하신 ICPS라는 건 상환, 전환 우선주. 예. 그래서 뭐 CW, BW 이런 건 좀 비슷한데 예. 그 두 종류는 이자를 받는다라고 하면 요거는 배당을 얹어서 받는다. 예. 이렇게 인식하면 되고 지금 투자를 받는 곳이 페이퍼 컴퍼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일반 유상증자는 확실히 다르다. 하지만 이제 파마 리서치는 2천억 원의 유상증자는 일단 성공해서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리를 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마 리서치 오늘 좀 소폭 내리는 흐름들은 보이네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인데 3분기 실적 잘 나왔잖아요. 예, 엄청난 실적이었죠. 그리고서 예. 이런저런 잡음도 나오고 일단 실적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네. 실적이 뭐 대충 이렇게 호실적 나올 걸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면 한미 반도체 주력 상품이 그 HBM3를 납품을 HBM에서 설명을 드리면 HBM3는 8개의 D램 웨이퍼를 갖다가 붙여야 돼요. 근데 한미 반도체는 붙이는 공정을 갖다가 SK하이닉스의 지금까지 거의 독점으로 예. 그 납품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체 그 생성량 AI의 생태계를 보면은 대장주는 이제 생성량 AI를 갖다가 이 세상에 인류의 세상에다가 안긴 곳은 이제 엔비디아입니다. 그 엔비디아가 그걸 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칩 지금까지는 이제 H100, H200이었고 이제 4분기에 이제 B100이 나오는데 그러면 H100, H200을 갖고 실현하려고 하면 그런 이제 하나의 이제 연산 작용이 필요한 이제 칩인 거고 연산 작용 하려면 그 옆에다가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 메모리는 아직까지는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기준으로는 이제 90%, 10%는 마이크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못 들어가니까 삼성전자가 6만 원 밑으로 내려간 거거든요. 그러면 웨이퍼 8장을 붙여야 되는데 8장을 붙이는 게 TC 본더입니다. TC 본더인데 TC 본더의 장비를 아직까지는 한미 반도체가 SK하이닉스의 독점으로 납품하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호실적을 발표하고 물론 이제 그 호실적을 발표하기 이전부터 독점이 깨진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호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하루가 이틀 지나서 엔비디아 이 TC 본더의 독점이 깨진다라는 이제 전망과 뉴스가 나오면서 한미 반도체가 그 호실적을 발표하고 그 다음날 주가가 이제 사실 엄청나게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니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주가는 왜 떨어진 거야? 라고 의문을 다신 분들이 계신데 주가는 현재 주가가 아니고 모든 주가는 현재 주가가 아니고 최소 1년 그다음에 통상적으로는 3년의 미래의 업황과 매출을 갖다가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걸 땡겨와서 계산을 해서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반영한 주가입니다. 그러면 한미 반도체가 3분기에 실적이 좋았는데 만약에 내년, 내후년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진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해하시면 좋겠고 실적이 꼭 좋다고 해서 주가가 바로 올라가지는 않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은 좋았지만 당장 다음 분기, 4분기 사실 한미 반도체는 25년도에 안 좋을 거라는 이제 그런 뉴스입니다. 독점이 깨지니까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는 그 대표적인 HBM의 관련주라고 보면 되고 고객사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예. 독점적으로 공급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본더 그 TC가 굉장히 중요한 제품인데 예.
이거는 이제 반도체 칩을 딱 맞는 위치에 붙이게 되는 굉장히 정확한 기술을 요하는 반도체 생산이 굉장히 중요한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10% 급락한 거, 그러니까 말이에요. 독점 생산 납품이 깨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예, 예.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그럼 과연 누가 치고 들어올 것인가? 그게 예, 예. 굉장히 시장의 화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예. 그 업체들이 과연 HBM의 기술력을 한미 반도체의 기술력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파헤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맞습니다. 경쟁 업체는 누구가 있는 건가요? 일단 경쟁업체는 두 곳인데요. 하나는 국내 업체 한화정밀기계. 그 비상장 회사. 예,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예. 그 비상장에서 하나정밀기계를 갖다가 품고 있는 상장 회사가 하나인더스트리얼스. 하나 인더스트리얼.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래서 하나인더스트리얼스 예. 주가가 이제 예. 출렁거리는 이유가 그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ASMPT라고 이거는 이제 싱가포르에 이제 본사를 둔 이제 반도체 공정 기업인데 이 왜 싱가포르 기업이고 난 홍콩 기업을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홍콩 증시에 상장돼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예. 본사 자체는 이제 그 싱가포르에 있는데 상장을 홍콩에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해가 생기는데 회사는 이제 싱가포르에 있다. 근데 상장을 홍콩 증시에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 저희가 나오기 전에 넥슨은 한참 설명했는데 넥슨은 우리나라 기업이지만 상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본에 있죠. 예.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SMPT가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데 그 현재 ASMPT는 이미 HBM3 말고도 다른 공정에서 SK하이닉스에 납품을 했었어요. 그래요? 예, 납품을 했었는데 HBM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던 거예요, ASMPT가. 약간 그래서 놓쳤군요. 놓친 게 있군요. 놓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SK하이닉스도 어쩌면 뭐든지 이제 납품을 받는 입장에서는 갑이니까 이것도 해줘 저것도 해주는데 ASMPT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해줄 것 같지는 않은데 약간 수동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그 사이에 이제 그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ASMPT 말고 다른 기업이 필요했는데 그게 그때가 이제 한미 반도체였습니다. 한미 반도체랑 2017년부터 야 이게 중요한 이제 HBM이 열리면은 이 TC 본더 이게 중요한데 그때까지는 한미 반도체가 국산을 못했어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나 SK하이닉스 협업을 해서 국산화 시켰어요. 시켰는데 마침 엄청나게 시장이 열리면서 한미 반도체 주가도 23년부터 올해까지 엄청나게 뛰은 거죠. 일단 기술력도 있었고 예. 그때 잘 치고 들어오는 판단도 있었고 그렇죠. 예. 어쨌든 뭔가 운이 통했네요. 예. 실력도 있고. 그리고 공동으로 협업을 했으니까 당연히 SK하이닉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에다가 거의 실질적으로 이제 HBM3를 독점 납품하다 보니까 당연히 SK하이닉스의 그 과실이 한미 반도체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아까 말씀드린 ASMPT가 이 시장 너무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SK하이닉스랑 논의를 하면서 야 이제 우리도 좀 납품을 할래. 이렇게 됐는데 또 중요한 변곡점이 생깁니다. 어떤 변곡점이냐면 아직까지는 HBM3 지금까지는 반도체 8개를 갖다 붙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속도가 너무 빨라지니까 엔비디아의 H백은 이제 충분한데 엔비디아의 B백이 나오잖아요. 예. 그 B백은 H백보다 최소 2.5배가 더 빨라요. 예. 그러면 이제 더 많은 메모리를 신속하게 해야 되니까 지금 8단으로는 부족하고 12단으로 만들자. 12단이라는 건 웨이퍼 12개를 집어넣습니다. 12개를 집어넣으니까 더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한미 반도체의 기술을 그대로 갖고 가다 보니까 뭐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사실 그럴 법하지 않습니까? 8개를 쌓을 때는 12개 쌓을 때는 다르고 그럼 당연히 한미 반도체 입장에는 또 한 번의 어떤 도전이 생겼는데 그럼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소울벤더 그러니까 하나의 납품처만 갖고 있으면 불안하죠. 예. 왜냐하면 한미 반도체 갑자기 공장이 멈췄다든지 이러면 갑자기 모든 공정이 갖다가 중지되야 되니까 당연하게 SK하이닉스는 그러면은 이 벤더를 갖다가 다양화하자. 그러면 ASMPT도 원래 기존에 다른 공정에서 납품을 받고 있었고 기술력 괜찮아. 그러니까 ASMPT한테 야, 그 우리 HBM 12단을 좀 납품을 해줘. ASMPT는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미 이제 독점은 적어도 12단에서 깨졌어요. 깨졌는데 지난주에 주가가 떨어진 것은 그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면 또 하나 뭐냐면은 한화 정밀기계가 납품을 한 해 만에 하면서 오락가락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기술력이 어디 괜찮은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지금 기술력 검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공식 입장은 기술력 검증하고 있다는 거고. 약간 삼성전 같은 느낌이네요. 예. 우리는 테스트 중이다. 예, 테스트 중이다. 근데 다른 루트로는 사실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아예 되게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주가가 한미반도체 주가가 떨어졌는데 결국은 기존의 SK하이닉스의 이제 한미반도체가 완전하게 독점하고 있던 데서 그 ASMPT가 들어온 건 이미 사실이고 그다음에 하나정밀기가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근데 어떤 언론에서 이제 그 검증 중에 탈락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양측이
양측이라면 하나랑 SK하이닉스가 모두가 탈락하지 않았다. 아직도 검토 중이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고 그러면 한미반도체 독점이 깨졌는데 한미반도체가 올해 4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마이크론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10% 납품 마이크론이 네. 원래 한미반도체 장비를 안 썼어요. 원래 일본 장비를 썼었는데 마음에 좀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어디 거 쓰지? 한미반도체 거 쓴데 한번 오라고 해봐. 썼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수백억대 납품을 깼군요. 했거든요. 그 일본과의 깼어요. 약속 예. 깨고 한미반도체 이렇게 했군요. 예. 예. 그러니까 시장은 사실은 이게 다반사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독점하고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 깨질 수가 있는 거고 마이크론도 일본 업체를 독점 썼지만 마음에 안 드는데 깨질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도 사실은 마이크론에 이미 넣었고 SK하이닉스의 독점이 깨졌지만 여전히 많은 시장점을 갖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으면 되겠고 또 하나 중요한 맥락이 뭐냐면 HBM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 엔비디아 시장뿐만 아니라 모바일에도 들어가야 되고 자동차에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계속 기술 혁신을 하는데 멈추냐 멈추지 않느냐 8단에서 12단을 갖고 그다음에 HBM4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HBM3의 공정의 구멍이 1024개가 뚫렸거든요.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HBM4는 2배가 많은 2052개가 넘어가요. 거기서 잘 할 수 있냐가 그럴 때마다 한미반도체가 대응을 잘하느냐 문제인 거지 이번에 독점이 깨졌다고 해서 바로 주가 이렇게 떨어진 것은 너무 또 과민 반응이다라고 볼 수가 과도하다 있습니다. 우려가. 예. 그 마이크론이 일본과 계약을 깨고 한미반도체가 치고 들어온 것처럼 한미반도체도 비슷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 말씀해 주셨지만 ASMPT 예. 그거 있고 그리고 하나정밀기계 이렇게 또 예. 경쟁자가 있고 어쨌든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요. 뭐라 그럴까 공급 중단의 위험도 있고 가격 협상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그렇죠. 머리를 네. 굴려다 보면 독점보다는 좀 고루고루 변수를 두고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 뭐 시장에서 네. 특이한 게 아니고 뭐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현상이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흘러갈까, 그 주도권을 누가 잡을까, 예. 그거를 바라보는 투자자의 눈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조호진 대표님의 이 콘텐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다음에 또 어떤 이슈로 갖고 올지 기대가 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오만한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많은 기업들 실적 발표합니다.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시작되는데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또 관심이 많으실 테슬라의 실적 발표 함께 오늘 앵커 브리핑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에 뭐 테슬라 실적 발표한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언제 발표하는지 잘 안내를 안 해주는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발표는 미국의 동부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10월 23일 수요일 장 마감하고 나서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미국 시간으로 10월 23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그 다음 날이 되겠죠. 10월 24일 미국 시장이 마감하고 나서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5시 이후에 지금 일각에서 6시 30분 정도에 발표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새벽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자, 실적 예상치가 어느 정도인지 컨센서스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3분기 매출은 253억 3천만 달러, 그러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4%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주당 순이익 EPS는 0.58달러, 전분기나 작년 동기 대비해서 조금 이익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무이자나 또 저금리로 대출해주면서 테슬라를 팔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서도 가격이 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익률을 좀 떨어뜨릴 것이다라고 하는 눈높이는 약간은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테슬라의 최근의 주가 흐름을 한번 확인해 보면 테슬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테슬라는 실적 발표를 하거나 뭐 로보택시 얼마 전에 공개했던 것처럼 이런 이벤트가 나오고 나서는 주가가 빠지기 마련입니다. 최근에 어쨌든 로보택시 발표하고 나서 주가 떨어졌고 3개월 전 한 7월쯤 봤을 때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내려갔고 그전 3개월에 봤을 때도 실적 발표하고 내려가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이벤트가 있을 때 내려가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잘 인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국내에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테슬라를 모아가고 있어요. 최근에 한 일주일 사이에 테슬라를 2,400억 원 넘게 개인들이 담았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가격을 2배 추종하는 이 TSLL도 역시 2천억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렇게 로보택시의 실망감 때 또 실적 발표하거나 주가가 내려갈 때 오히려 사서 모으는 패턴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지금도 그러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테슬라 실적 발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부문 매출 외에도 자동차 매출의 총 이익률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이 이익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주가가 더 떨어지느냐, 덜 떨어지느냐 확인할 수 있고 자동차 사업만 보실 게 아니라 테슬라가 운영하는 에너지 사업, 메가팩과 관련돼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단순히 숫자만 보시는 게 아니라 역시 일론 머스크가 컨퍼런스 콜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저가 모델 발표할지 아니면 그리고 로보택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 나올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테슬라의 주가 그리고 2차 전지 우리 시장의 영향까지 잘 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대형주, 제약주 강하고요. 반도체 들어올리고 있고 K방산, K원전도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고 있습니다. 네, 자 마켓나우 1, 2부, 2부를 통해서 오전에 저희가 안내해드렸는데요. 저희는 내일 또 오전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